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50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9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97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는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을 잡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떨어졌던 그 꼬리를 다시 메워주면서 하방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그 라인까지도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던 그 패턴이 이번에 조금 깨지면서 전체적인 이제 횡보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증시가 이전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적정한 저점 부근에서 위치를 잡고 그 상승 하락 구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좀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그런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방향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증시가 시간을 더디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에는 상승을 계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포인트까지는 좀 더 천천히 템포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 코스피와 같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그런 포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보다 조금 더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점을 계속 뚫으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수준에서 이제 지지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하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모두 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5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지금 6월 말부터는 지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7월 옵션 만기까지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2원 올라서 1305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21선 근처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환율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130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급변하는 사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이제 조금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얼마나 진행될지 이번 주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CPI 지표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FOMC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또 이제 근원 물가 지표가 얼마나 하락을 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 자체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CPI 지표가 생각보다 하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에너지라든지 생필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표, 구매자, 그 다음에 소비자, PPI가 이제 구매자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이제 두 개 다 발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방향이 단기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2%대까지 떨어져야만 이제 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 물가 지표에 좀 시장이 관망세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 하락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선물 지표 좀 하락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이제 0.35%,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뭐 크게 사실 변화 없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이후에 큰 반등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아직까지 미국의 그런 CPI, PPI 지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그 이전에 크게 상승을 하든지 크게 하락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번 주는 관망세로 이어지다가 그런 지표 발표에 의한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73.3달러 정도. 네, 그래서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70달러 위로 향하고 있고요. 73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80달러까지 계속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떨어졌던 그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성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격대를 이제 유지를 하는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뭐 큰 변화 없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7%로 이전 고점을 지금 넘어서서 신 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5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 요 수준까지 국채금리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 국채 발행이 좀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올라갈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고요. 그 고점을 한번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요. 이번 주는 뭐 큰 변화 없이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CPI, PPI 지표 발표될 때 시장의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좀 많이 떨어진다면 좀 시장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제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대해서 조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30원 상승해서 1.9% 상승했고요. 17,7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상승으로 시작되었고 장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왔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G2파워 같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 한전기술도 완연하게 반등을 하면서 꾸준히 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시간외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외 거래가 평소보다 좀 많았고요. 17,950원으로 22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간외 가격 중에서는 꽤나 이제 강하게 상승한 편인 것 같고요.
특히 이 17,950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고점보다도 높은 가격대 시간의 가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17,940원이었기 때문에 10원 정도 더 올라서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 오전부터 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시작될지 이대로 또 이제 강하게 시작했다가 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런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G2파워라든지 이런 관련 테마들이 시간의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전체 테마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일까지도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이. 그런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인데요. 그 옵션 만기까지 이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목요일, 금요일에 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소식 전해드릴 때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별 거래량은 416만 주였습니다. 전날보다 증가를 했고요. 440만 주, 370만 주, 410만 주, 뭐 사실 크게 거래량이 변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6월 28일부터 해서는 줄곧 이제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한 2주 정도 거래량을 죽인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다라는 그런 거래량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그 시점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을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이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일선 적절하게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고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17,400원을 결국 이제 하방 돌파하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는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제 횡보를 하던 단기간에 이제 급락 이후에 횡보하던 그 구간을 살짝 이제 이탈하는 듯 했지만 다시 오늘로서 해서 반등을 해가지고 그 지점까지 밀어 넣었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완벽하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시간의 가격을 보았을 때는 내일 이 구간 안으로 다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 혹은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전부 다 이제 고점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던 이 음운구름과 양운구름을 아래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적절하게 이 구간을 유지를 하든지 혹은 이제 좀 더 강하게 올라가서 V자로 올라가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4일 정도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이 관련 테마들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이제 확실히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 고점을 2만 원을 찍고 이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2만 원을 이제 돌파해 주기를 좀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21선이 조금 꺾이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60일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들은 확실히 추세 전환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단기 평선은 단기간에 이제 떨어지고 이제 횡보했던 그런 흐름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이제 이겨내고 21선 돌파하면서 쭉쭉 이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았고요. 월봉은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 주 흐름 보고 월봉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980주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3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가 오늘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17,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보험은 또 매수를 하면서 6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시는 12,000주 매도하면서 뭐 크게
매수 매도 없었고요. 조금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뭐 큰 변화 없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9,000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뭐 추가적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연기금 투자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매집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지금 이제 4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13,000주 정도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 네,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또 늘어났습니다. 406만 주 정도, 400만 주에서 406만 주로 증가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은 양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에서 조금씩 늘어가지고 100만 주 정도 늘어났긴 했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오늘도 이제 일별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1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3,000주면 이제 1% 정도 수준이고요. 전날은 이제 4%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실 이전에 공매도가 한참 많이 늘어날 때는 20%까지도 있었던 그런 공매도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번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000만 주 정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물량을 회전시키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물량을 크게 회전시키지 않고 조금 이제 100만 주 정도 늘리면서 진행을 하였고 주가도 사실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채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후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번 주에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완전히 대폭으로 줄어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는 사실 뭐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 종목에 일단 소식이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일러서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큰 변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대차 잔고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외국계 JP모간이 또 이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며칠은 또 JP모간이 매도로 접근을 하다가 또 이제 오늘 장 시장에는 매수로 시작되었고요. 신한증권 창구로 또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창구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사실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창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이제 신한증권 26만 주 또 매수했고 JP모간이 6만 2천 주 매수하였고요. 모간서울이 이제 반대로 매도를 했지만 자,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JP모간과 신한증권 창구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로 가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3만 4천 주 플러스였다가 오늘 이제 8만 2천 주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에도 이제 3천 주긴 했지만 매도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도 적은 양이긴 했지만 매수를 좀 진행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 자체가 13.43% 정도로 13.4% 정도를 저점으로 지금 이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번 주에 매수를 하면서 이 지분을 늘려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종목 이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다 확인했고요. 자,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폴란드 방문입니다. 사실 이제 나토 회의를 참석하면서 이제 폴란드
회의까지 같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주변에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폴란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방문 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룹이 LG, 한화, 두산이다라고 이렇게 주목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다음에 두산 바켓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제 당연히 폴란드의 퐁투누프 원전이겠죠.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 계약이 아니고 경쟁이 아닌 단독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것과 본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좀 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계약 체결 전에 조금 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MOU라든지 그런 LOI에 대한 의뢰서 체결이 아니고 이제는 그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기에서 4기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2기로 집약되긴 했는데 이 2기에 대한 계약이 확실시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로 폴란드 전력공사와 그 다음에 그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사업을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정연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과 그런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이 동행을 해서 이 관련 소식들이 들려올 것인지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이외에도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협력해서 그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재건 사업 관련해서도 두산 바켓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재건 프로젝트를 어떻게 협의를 할지 그런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두산 바켓에 대한 주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두산 바켓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건설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후에 10%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 하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그대로 올라와서 61,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한 상황이 되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제 고점을 넘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이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지분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빠르게 지분 가치가 올라가 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든든한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렇게 잘 나가는 두산 바켓을 매도할 만큼 이제 얼마나 좋은 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지 그런 더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주 폴란드 쪽, 그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의 소식이 나올 텐데요. 그 폴란드 관련 소식들이 추가로 이제 계약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또 MOU 같은 그런 체결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부가 이달 말 향후 2024년에서 2038년까지의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 공급 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검토 과정에서 17년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전면 백지화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 말 11차 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양 이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첨단 산업 투자와 데이터 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원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뭐 그런 가스 화력 발전의 대체가 이제 원전과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될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원전도 확실히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로 계속 짓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원전 개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제 10년 동안 10기 정도가 원전에 대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를 하면서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수소 등 새로운 전력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차 정기본에 따르면 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 남짓이지만 디지털화와 전동화가 빨라지는 2036년이 되면 그 수요가 135.6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에서 이제 수요가 135.6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전체 전력 수요가 거의 이제 현재의 50%까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50% 정도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이제 탈석탄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공급을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LNG를 통한 그런 가스터빈 발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원자재에 의한 그런 전력의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는 이전에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를 경험했듯이 그렇게 이 에너지 안보에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확실히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원전만을 고집한다. 해외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을 하고 세계의 흐름에 역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의 전체적인 추세는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력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비롯한 SMR에 대한 검토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SMR에 대한 수요가 2030년, 2035년까지 시장 규모가 630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형 원전을 건설 검토하는 지금 국가들이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핀란드, 우크라이나, 사우디, UAE, 그 다음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집트, 카자흐스탄, 폴란드, 네, 제가 캐나다, 그죠?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역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신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있고 거기에 원자력 에너지가 추가로
이렇게 건설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저 원자력 에너지가 추가 건설이 된다라고 해서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에너지에서 지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각각 감당하는 그 에너지원의 발전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90기가와트지만 이후에 이제 30년 뒤에는 135기가와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의 원전이 24기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1.5배 했을 때 지어질 수 있는 원전 개수가 나오겠죠. 네. 이걸 뭐 모두 대형 원전으로 돌린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수치로만 계산했을 때 1.5배를 계산했을 때는 36기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비중 30% 정도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계획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했을 때 그 중간 에너지가 이제 LNG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 에너지원이 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원자력 에너지보다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이 원자력 에너지를 늘리기보다 이 효율적인 에너지, 안정적인 에너지를 택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생각보다 이제 효율이 좋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날씨에 따라서 그죠? 그런 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햇빛에 따라서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이제 에너지를 다방면으로 늘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원전, 뭐 36기까지 당연히 늘릴 수 없죠. 그런데 그 이외에 주목되는 것이 이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고요. 자, 이제는 이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사고 발생 위험을 더 줄이고, 대형 원전보다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전 세계는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지금 물로 냉각하고 있지만, 물뿐만이 아니고 뭐 소듐이라든지 고온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냉각을 하면서 단순히 이 SMR이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그런 열 공급까지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됨으로써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아주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라고 한다면 이 SMR이 빠질 수 없을 정도만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단을 이제 발족을 하게 되었고 민관 공동 협력 선언문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이렇게 정부 기업이 정부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ISMR은 170MW급입니다. 그래서 모듈 4개를 연결해서 680MW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세계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MR은 모듈화 건설이 가능해서 경제성이 높고 사람 개입 없이 중력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원전 내부를 냉각시킬 수 있는 피동 안전계통이 적용되어서 안정도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년 동안 4천억을 투자해서 차세대 SMR을 개발하게 되고요. 정부 주도로 이제 ISMR을 설계를 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받아서 상용화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ENC,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 굿스프링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 ISMR 우리나라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SMR 모델을 캐나다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도 지금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수요와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그런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 캐나다에 소형 모듈 원전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전력 수요가 이제 30년 후면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에너지원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는 거의 확실시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도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민간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도 양쪽 다 지금 수요가 크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형 원전 해외 시장 수주를 위해 이번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폴란드 이외에도 지금 대형 원전 건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생각나는 대로 읊기만 하더라도 지금 10개 이상의 국가가 건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는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증기 발생기, 네, 그런 뭐 압력관, 그 다음에 원자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다 맡아서 하지 않더라도 해외 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생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스코다 파워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서 이 건설이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해상풍력까지도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해상풍력에 대한 모델 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 모듈 원전까지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우디 시장에서 이미 그런 주단조 공장을 크게 지으면서 거기서 많은 이 소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 혹은 중아프리카 쪽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뭐 전기차의 변환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첨단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계속해서 정기적인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 최대 수혜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가를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단은 뭐 어디가 될지 우리가 대충은 이전 경험 삼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흐름 계속 좋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현실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